우리 90회 이론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정말 오래됐죠, 본지? 우리 9월달에 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한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옛날 거부터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네. 제가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무조건 총액으로 한다. 얘를 같이 순액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순액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얘는 총액으로 표시한다고 돼야 되죠. 다음 3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이니까 얘는 맞네요. 자, 다음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자, 그럼 이제 2번만 틀렸고, 다음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이야, 어떻게 글 바로 찍었어? 이제 우리 생각을 조금 해보면, 전 또 무슨 일인 줄 알았는데 돈 빼가는 거였네. 자, 우리 물가가 상승할 때 그때 제가 선이총우를 가지고 있었죠. 기말 재고 자산하고, 그리고 우리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이것들은 선이 총후 이렇게 해서 선의선출법이 제일 크고, 매출 원가는 이익하고 반대니까 선이 총후의 순서로 반대로 갈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완전 정반대의 결과로 얘는 우리 기말 재고자산하고 매출 총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반대로 선이 총후 이렇게 순서로 가고, 매출 원가는 선이 총후 정반대죠.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물가 하락하는 거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가장 적게 되는 거.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저는 제가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서 규칙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던 게 지금 이해죠? 자, 다음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예요. 그럼 취득 시점 이전, 이후. 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되고, 취득세. 다음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자, 자본화 대상, 이 말이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설 중인 자산 하면서 처음 봤던 표현이죠. 그래서 얘도 취득원가를 구성할 거고, 자, 이거 생각 못해도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거죠. 얘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용, 얘는 취득 시점 이전에 지출한 거니까 얘는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자,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요. 자동차세는 개념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세금과 공과죠. 그죠? 이 자동차세가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애매한 단계에서 헷갈려요. 왜냐면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막 이런 게 생각이 막 나다 보니까 그래서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금과 공과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동차세를 많이 내요. 그럼 우리는 공장 화물차 자동차세는 500번대, 본사 영업부승용차는 800번대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돼요. 실기에서. 자, 다음 4번. 다음에 사채를 2018년 1월 1일에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먼저 액면가액이 10만원인데 액면이자율 8%, 유효이자율 10%. 액면이자율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불리한 조건이네. 할인 발행했겠네요. 그래서 만기 3년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게 받게 되겠네요. 할인 발행이니까. 자, 그럼 할인 발행에서 1번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작을 수밖에 없지. 할인 발행이니까. 얘는 이 금액에서 점점점 장부 금액이 높아져서 만기 때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겨우 1년 지나가지고는 액면가액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작다 했으니까 맞고, 2번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만원이다. 8천원이다. 그럼 액면이자죠.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액면이자인데 10만원에 8%니까 8천원이겠지. 맞죠? 액면이자는 액면가액의 액면이자예요. 다음 3번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2020년 말이 3년짜리인데 2018년 1월 1일이니까 8, 9, 10 그러면 만기 때죠. 2020년 말이면 만기죠. 만기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전부 다 상각해서 하나도 없애버린 시점이죠. 마지막. 그래서 0원이다. 맞네요. 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우리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각액은 우리 기간 경과할수록 매년 증가하는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틀렸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세 개를, 네 개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엄청난 실력이신 거예요. 미래에 저 말고 다른 선생님 만나서 수업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칭찬받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무 1급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이유가 시험에 나오니까 설명했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얘는 그 세무 1급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다가 그래서 세무 1급에만 나오니까 세무 1급 사람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버렸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시작한 게 세무 2급까지 떨어지면서 세무 1급에 이상이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요. 걔가 자주 나오면 세무 2급으로 떨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다르게 말하면 다음 과정을 생각하시는 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TAT 1급 그리고 그 전산세무 1급에는 TAT 1급은 그냥 분계도 나와요. 얘네들하게 그냥 알아서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해서 하도록 분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다음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수익인식에서 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하던 이야기죠. 얘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내가 수익인식한다는 건 팔았다는 거니까 이제 그 수익인식한 이유는 이제 구매자한테 넘어가야 되지 판매자한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자를 구자로 바꿨으면 맞는 지문인데 근데 판자라서 얘는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4번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제가 수익 인식하려고 그러면 그 대응되는 원가 비용을 신뢰성 있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지 수익 인식하는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면 수익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수익 인식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에 다음 제조원가 및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자, 기초, 기말, 단기총 제조비용. 이거 더하고 이거 빼고 이거 더하고 이거 빼면 얘 나오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나요? 대단해요. 머릿속에 그걸 그려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면 자, 여기에 제공품이고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글자로 안 되겠네. 자, 그리고 제품,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매출 원가다. 자, 그럼 이것 가지고 보면 위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기초 제공품이 50만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200만원이고 기초 제품이 100만원이고 기말 제품이 200만원이다. 그럼 일단 한 개 더 정보가 있네. 중량 정보였네요. 단기총 제조 원가가 1050만원이다. 이제 우리 이 T 계정 쓸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겠죠. 이거 해둬야 우리가 이것만 알면 위치만 채우면 되잖아.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들이 합치면 1100인데 200이면 얘는 900만원이 되고 얘가 900만원이면 얘도 900만원이고 그럼 둘이 합치면 1000만원인데 200이니까 얘는 800만원이다. 그래서 물어본 건 매출 원가니까 800만원이 값이 되겠죠. 그죠? 일반은 열심히 하셔서 T 계정 봐도 다 이해하시고 좋아요. 원가 매개는 문제 풀 때 버린 문제에 대한 표정이 있어요. 딱 원가 매개 문제를 하면 표정이 딱 이렇게로 바뀌어요. 안 봐요. 자기가 버린 문제 시험 다가왔을 때 버리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아 저분은 이거 버렸구나. 근데 엄청 쉬운 건데 버렸을 때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괜히 가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래요. 보고 같이 대면서 갈 때는. 그래서 문제 풀 때 버렸다 아니면 이 사람 풀겠다라고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 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제조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자, 우리 배부할 때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거죠.
자, 건물 관리 부분은 사용 면적. 맞죠? 근데 맞다 안 맞다라고 확실하게 그냥 단정 짓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 나왔을 때는 다음 읽어보면 항상 가장이라고 말하는 건 말 안 되는 거 한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딱 정확하게 인지 안 가더라도 하고 다음 넘어가면 노무관리 부분 종원수로 할만하겠죠. 검사 부분, 검사는 검사 수나 검사 시간, 이걸로 하면 합리적이겠죠. 구매는 기계 시간, 보는 순간 아닌 게 확실한 게 느낌이 오죠. 얘는 구매 횟수나 구매 금액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구매 부분.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티가 나는 애가 나오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애매하면 다음 넘어가면 확실히 아니다 라고 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8번 한국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원이 과소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이번에 값을 딱 그냥 이것만 줬네. 자, 보면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예정 배부를 줬으니까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근데 그냥 이 금액을 쳤죠. 금액이 배부율이 5,000원이고 실제 조업도가 1,000시간이면 얘는 1,000만원이다. 그럼 1,000만원 아닌가요? 500만원이네. 죄송해요. 이제 산수도 안 된다. 고마워요. 사인 정확하게 인지했어. 틀렸다는 거. 자, 500만원이다. 자, 그럼 이 500만원이 우리가 과소 배부가 되면 200만원 과소 배부한 거라는 것. 그럼 실제 배부액은 얘가 700만원이니까 작게 배부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문제 내용 사람이 아마추어인 것 같죠. 딱 나올 수밖에 없게 했고, 그럼 여기에 우리 헷갈리게 할 거면 300만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계산을 해야 1000만원과 900만원과 8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아마추어인 것 같죠. 고마운 사람이에요. 700 안 나오고 300 시수로 300 한 사람도 복이 없으면 다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라 해야 되나? 아마추어라 해야 되나? 느낌 보기가 조금 그랬죠. 쓸 수 있는 숫자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 이건 우리 때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내주면 우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9번 볼게요.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제조 원가 보고서가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 그거예요. 그럼 그거에서 우리가 집계할 수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고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게 작업 원가 계산표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2번은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제가 공정별 나오면 종합 원가 계산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종합 원가는 작업 원가별이 아니에요. 작업별이 아니라 얘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작업별로 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둘이 뒤집어 썼네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 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자, 이게 개별 원가는 직접비가
직접 원가를 말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얘만 따로 먼저 빼내고, 간접비가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를 말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제조 간접비 배부하니까 개별 원가 맞고, 종합 원가는 우리 투입 시점의 상위점 때문에 직접 재료비만 따로 하고 전량 투입하거나 아니면 균등 투입하거나, 가공비, 가공 원가는 그냥 무조건 균등 투입하는 시점 때문에 둘로 구분을 하는 거죠. 다음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종합 원가는 우리 동종 품종이나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서 틀린 거는 2번만 정확하게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종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 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자, 그럼 위에 평균법, 선유선출법 뭐 써야 되죠? 아무거나. 그 이유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면 이 두 개의 구분의 의미가 없죠. 그럼 우리 두 개 공식에서 우리는 그냥 완성품 환산량 구할 건데, 얘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인데, 서류선출법이다 라고 하면 기초량 뺄 건데 어차피 없으니까 구분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럼 완성량 구해야 되는데 완성량이 없네. 그럼 또 구해야지. 그죠? 근데 꼭 T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투입한 게 600인데 기말에 400개 남았대. 그럼 완성은 지금 기초가 없으니까 완성은 200개라는 거 알겠죠? 그럼 완성량은 일단 그럼 재료비를 보면,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된대요. 그럼 재료비는 우리는 완성량 200개 더하기 기말량 400개 하면 얘는 600개죠. 그죠? 재료는 투입된 거 다 썼다 그 이야기예요. 전량 투입됐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럼 가공비는 200개, 아이고, 왜 이렇지? (200개) 더하기, 얘는 당연히 완성도 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0개 60% 하면 240개. 그러면 얘는 440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11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한다. 맞죠?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해야 되고, 이번에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한 제외의 내국 거래들 계속 영세율 세금 양서 발행하고 있었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다. 아니죠. 이 영세율이 완전 면세 형태고 우리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죠. 그래서 얘는 면세가 영세율이라 그랬으면 맞았을 텐데, 혹은 불완전이라고 했으면 될 텐데, 얘는 틀렸고. 4번,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맞죠? 우리는 면세든 아니면 간이과세든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들어오면 전부 다 다시 돌아가려면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자, 12번 볼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맞죠? 다음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얘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우리 사업 개시를 하면 개시일 이내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놓고 장소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 이제 국세청장이나 지방 우리 청장이 거부는 할 수가 있어요. 거부하는 거는 탈세했던 적이 있거나 페이퍼 컴퍼니 만들 우려가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거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업을 개시를 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업을 개시했으면 무조건 세금 부어야 되니까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는 우리 사업 개시 전에만 거부 가능하지, 사업 개시한 후에는 거부가 불가능해요. 그게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형태예요. 자, 다음 3번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로 2개 이상 있으면 할 수가 있죠. 우린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다 가능하고, 다음 4번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1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1개가 부여가 될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4번 아니죠. 죄송해요. 1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세금계산서예요. 법인 사업자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영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죠? 법인 사업자하고 그리고 직전 연도 우리 매출액, 저는 공급가액 적혀있는 걸 매출액이라고 표현하죠.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고,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잘못 표적 기재사항이나 이것도 우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죠.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나요? 아니죠. 그냥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고 전자 발행해도 되고, 그래서 발급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그죠? 얘는 없다고 해서 틀린 거죠. 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3억 미만의 개인 사업자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전자 발행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사업자는 전자로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도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람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발급일 다음날까지 우리는 전자발급 명세 전송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지연발급 시작이 되는 거죠. 전송이 시작되는 거죠. 전송 안 하면.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종합소득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2배 사근 연기, 그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얘가 종합소득이죠. 그럼 퇴직소득은 뭐예요? 얘는 분류과세죠.
퇴직 양도는 종합소득이 아니고 종합과세 안 하고 분류과세.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 자, 다음 이제 15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일단 시험에서 모든, 무조건 이런 말 나오면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우리 방금 2배 사근 연기만 하지 퇴직소득이라든지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종합과세 하지를 않죠.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1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제가 소득세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 썼어요. 우리는 예외가 3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태어나고, 두 번째 죽고, 세 번째는 이민 가고. 그 외에는 소득세 과세기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본 것도 과세기간에 들어갈 거고, 폐업해도 그 뒤에 우리는 과세기간에 들어가죠. 소득의 종류가 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개업이나 폐업이나 회사의 입사나 퇴사는 소득세 과세기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의 종류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맞죠?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인데, 이자나 우리 과거 옛날에는 이자 형태의 많은 다양한 상품이 있었고, 금융상품이, 그러면서 세금을 비껴가려고 용어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펀드 같은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생겼다가, 지금은 또 이제 여러분들 연금 상품들이 엄청 다양하게 생기면서 이제 우리 열거된 과세를, 세금을 계속 피해 다니니까 얘네들을 포괄주의가 가미되도록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유사한 것들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열거주의고, 얘는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소득이고. 다음 4번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소득세법은 우리는 납세지가 주소지를 따라가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우리는 납세지가 사업장을 따라가고,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친구하고 강남에서 동업을 해도 우리 집은 용산이고 친구 집은 마포면, 자, 부가가치세 안 내면 사업장 따라서 오니까 강남 세무서에서 우리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를 안 내면 저는 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용산 세무서에서 올 거고, 친구는 마포 세무서에서 잡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마다 납세지는 서로 틀린 거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납세지고, 우리 개인은 소득자의 주소지를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92회차까지 봤는데, 자, 이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게 오늘, 내일, 모레. 그죠? 그 다음 날은 그냥 시험만 조금 마음만 그렇게 쓰실 건데, 자, 우리 시험 시간을 재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면 수업이었으면 시험 시간을 재봤을 거예요. 근데 비대면인데 여기 시간 타임 해놓고 저 혼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시간 재는 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왜냐면 시간을 재봐서 저도 우리 대면할 때 같이 이제 시간을 재면 그 시간이 딱 맞춰서 푸시는 분도 있고 1시간 만에 끝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 1시간 만에 끝내는 분한테 제가 조용히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럼 다음에 시험 문제 풀 때 천천히 그냥 긴장하지 말고 시간 남는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푸는 전략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긴장해서 빨리 풀면은 실수하는데 실수했던 내용이 난 안 보여요. 나중 되면 그냥 내가 적은 게 답이 맞는 걸로 거기에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 안 하고 잘 써야 되니까 시간을 한번 재봐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카페에 보면 기출문제에
65회차가 있어요. 65회차. 자, 이 65회차가 잠깐 저 이제 봤어요. 채팅. 고마워요. 수민씨 고마워요 정보. 자, 우리 65회차가 그 합격률이 제일 낮더라고. 근데 왜 낮은지 모르겠어요. 낮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제일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보는데 문제는 답이 옛날 세법이에요. 옛날 세법이고 납부 불성실 이런 것도 그 자동으로 계산 안 해줘요. 우리가 만분의 1을 계산을 해야 돼요. 만분의 2.5를 가지고 그리고 곱하기 미날 밀수를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만 제외하고 시간을 재어 볼 거니까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본인이 한번 시간을 재어 보세요. 제가 문제는 시험 보기 전날 금요일날 이 65회차를 한번 그냥 같이 풀어 드릴 테니까 시간 재는 용어로 한번 해서 본인이 뭐 답 보고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금 시간이 얼마 소요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빠듯하거나 정말 많이 걸리면 또 전략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시간이 빨리 끝나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시간을 꼭 채워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기념 촬영